네, 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우리가 보육하는 아이들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요. 최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의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4세 아이의 아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30대 영세민 부부의 4살 난 아이였는데요. 장롱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전신이 깡 마른 상태였는데요. 이 숨진 아이는 하반신 사용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이 엄마 또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지만 모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었는데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빠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큰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른 상태였고 또 막내 아이의 경우에는 아사 직전이었는데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 법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여기서 생계 곤란 등이라 함은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또 살 곳이 없다거나 의료비가 없다거나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를 향한 SOS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 빈곤 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 지원 후 조사 원칙, 그리고 단기 지원 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그리고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서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것인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에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선지원 후 조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겠죠. 또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단기 지원 원칙입니다. 긴급 지원은 1개월 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나 주거, 또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는 1개월, 그리고 의료나 교육 지원의 경우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위기 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긴급 지원과 동일한 구호나 또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긴급 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도록 연계합니다. 그러나 그 연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구 단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개인 단위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계나 주거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는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료나 교육,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는 개인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의 종류는 후반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의무 교육을 받게 된 그 추진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떤 교육을 내용을 이수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을 살펴보셨고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에서 그 추진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살고 있던 박모 씨와 또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또 수입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박모 씨의 경우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식당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몸이 다쳐서 그마저도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큰딸의 경우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나 또 의료비 등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인 상태였습니다. 공과금과 그리고 집세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던 거 말씀드렸고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이런 사건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복지 3법이 재개정되었습니다. 여기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이 되었고요. 보다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또 복지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이 되었고요. 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2018년 4월에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3살 난 아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빚독촉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발견된 것도 사망 후 2~3달여 만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서 이런 위기 가구를 보다 잘 발굴하고 그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발굴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었는데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운영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변 이웃이 공무원이 돼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인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등의 발굴 지원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교육을 받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고 의무자의 교육 의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로 신고 의무자를 의미합니다. 신고 의무자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 원장님들을 의미하죠.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보육 교직원들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본 7조 사항에 따른 것인데요. 긴급지원 사업의 신고나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은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이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요. 또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고 의무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시행규칙 제2조 3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7조 4항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7조 사항에 따라서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이러한 신고 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고, 또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이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그리고 직원, 교사, 강사, 또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기 어린이집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기관의 장과 그 활동 인력, 그리고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습소의 교습자, 그리고 직원,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 또 평생교육법에 따른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 도 모두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그리고 동해 통장, 그리고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법정 우체국 직원, 그리고 동리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 회장까지 신고 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쭉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이웃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 의무자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도인데요. 앞서 살펴본 법상 발굴 신고 협력자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웃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응급상황 관련 종사자, 그리고 노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장애인 옹호기관, 그리고 노숙인 시설, 또 성폭력, 가정폭력, 경찰관서, 구급대원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긴급지원 대상 발굴 체계도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또 긴급지원기관인 시군구로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된 내용도 모두 관할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연계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신고 방법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하게 되겠고요. 또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유선 신고하실 때는 대략적인 위기 상황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복지로 사이트나 또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 도움 요청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선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긴급지원 대상자라 한다 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은 본인과 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어느 사유로 인해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가출, 또 행방불명, 구금시설 이런 것들에 소용되는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출의 경우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겠고요. 또 구금시설의 경우는 교도소, 구치소, 또 치료 감호 시설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데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 지원으로, 또 이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또 생계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또 장애인학대, 또 노인학대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퇴소했기 때문에 살 곳이 없을 때 또 주거 지원, 또 바로 소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지금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는데요. 이런 화재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금 붕괴 위험에 있다 또는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업하거나 폐업, 또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 이런 상황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1조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을 보호하거나 또는 양육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재 지금 소득활동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중지가 된 경우,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를 신청했지만 아직 그 결정이 나기 전인 경우, 또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도나 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료나 월세 등의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이것도 모두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에서부터 5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소득자와 이혼하거나 또 단전, 그리고 교정시설 출소자로서 생계 곤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노숙이라는 것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초기 노숙인으로서의 유입을 방지하고 또 노숙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 자살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통합사례 관리라는 것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가구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서 그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위기 상황을 보셨는데요. 같은 위기 사유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또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위기 사유의 경우에는 2년 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에는 3개월 후부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살펴보셨고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라 함은 소득, 그리고 재산의 합계액, 그리고 금융재산 이 세 가지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그리고 제8조 소득의 범위, 재산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61만 3,536원인데요. 이 금액의 75%인 346만 원일 경우에 4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되고요. 만약 1인 가구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70만 7,088원의 75%인 128만 원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그 근로소득에다가 또 농업이나 임업, 또 업, 기타 소득 등의 사업소득이 더해지고 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또 연금소득 등의 재산소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 밖의 소득이 더해지고요. 신청 당시에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죠.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을 차감합니다.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대도시에 살 경우에는 1억 8,800만 원이 기준이고요. 또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1억 1,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에는 1억 1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나 또 건축물, 또 주택, 과 같은 일반 재산, 그리고 현금이나 또 주식, 또 적금과 증권과 같은 금융 재산에 보험, 또 주택 청약저축을 더한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이라든지 미상환 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재산은 현금이나 그리고 또 적금, 또 뭐 주식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청 당시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보다 신속히 지원을 해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빈곤계층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현재 신고 의무 교육을 모두 받도록 되었죠.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또 소득 기준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떤 종류와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긴급지원 제도는 어떤 체계로 구성되고 있는지, 또 그 체계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